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의 여름은 지옥이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폭염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숨긴 비밀, 초토화된 중국 난리난 상황. 노인이 숨을 못 쉰다며 아파트 창틀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은 고열로 쓰러진 시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얼음물 한 병을 받기 위한 줄이 300m 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그날 베이징의 온도는 섭씨 44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이 폭염을 지배하고 있었고 중국은 대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폭염에 대처했을까요? 이제 그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마르타 기요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평생을 살아온 기후학자이자 이제는 조용히 은퇴한 노인이죠. 하지만 올해 여름 저는 평생 해왔던 연구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지하철은 중단되고 철로는 휘었고 공항 활주로는 녹아내렸습니다. 베이징의 중심 도로에서는 물탱크 차량이 아니라 시신 운반차가 출동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정부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지만 물조차 끊겼고 어떤 어르신은 집에서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순간 제 손녀 마리엘이 땀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봐요. 이건 서울이래요. 마리엘이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똑같은 7월의 태양 아래 어떤 사람들은 도심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서 웃으며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우린 숨도 못 쉬는데 저긴 왜 웃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저는 30년간 기후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저는 30년을 폭염 연구에 바쳤습니다. 중국 기상청 산하기후예측연구소에서 말이죠. 전문가 회의에서 제가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기후는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생존과 정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소뿐이었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마르타 선생, 제 논문은 비관론자들의 예언이라며 출판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이 나이에 세상은 제 목소리를 듣지 않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예측한 그림자가 이토록 빠르게 베이징을 뒤덮을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실에 홀로 남겨진 제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니 모든 예측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2019년 제가 작성한 극한 기후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베이징 일대는 생존 불가능 지역이 될 것이다. 당시 동료들은 이를 과장된 미래 소설이라고 비웃었죠. 병원 복도에 비상침대가 늘어섰고 도시는 뜨거운 유리 상자처럼 갇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SNS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뉴스에선 외국으로 도피하라는 해시태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은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로 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후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구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엔 아이들을 끌어안은 어머니들, 땀에 젖은 노인들, 서로 밀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탈출을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이리도 공기가 가볍지? 베이징의 공항은 입구부터 뜨거운 공기와 소음으로 숨이 턱 막히는데 여긴 온도는 비슷한데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서늘한 공기, 부드러운 바람이 흘렀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도
기침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부엔 땀 흘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시간 줄을 서 있는 사람들조차 차분했죠. 직원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폭염주의보 발령, 무더위 쉼터 운영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저는 제게 인터뷰를 허락한 한국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과장 박경수 씨를 만났습니다. 작고 단정한 체격의 남자였죠. 첫인상부터 침착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선선한 날입니다. 33도 정도니까요. 33도라고요? 베이징에선 그 온도에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33도가 선선한 날이라고요? 경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35도 이상을 폭염으로 분류하고 33도는 주의 단계죠.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깥은 분명 더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미스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급하게 그늘을 찾아 뛰어다니지 않았죠. 여긴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경수 씨는 저를 데리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설명한 시스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서울은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 위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기술, 교통, 환경 부처가 연계되죠. 도심을 지나가면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관찰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살수차가 보였어요. 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 차들은 하루 4번 운행합니다. 그 물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재활용수예요. 마실 수는 없지만 도로를 식히는 데엔 충분하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열섬 현상과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그에 따라 살수 시간과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시청에 도착하니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각 시스템 같았습니다. 외벽에는 녹색 식물이 심어져 있었고 입구에는 자동으로 차가운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었어요. 경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시민들이 더위를 느끼기 전에 먼저 작동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리죠. 엘리베이터에서 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시민이 땀 흘리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이상해졌습니다. 중국에선 사람이 참아야 했지만 여기선 도시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에 서울 전체의 온도, 분포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온 지역에는 즉시 대응팀이 파견되고 노란색 주의 구역에는 예방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후 대응이 아니라 기후 경영이군요. 서울시청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기술만큼이나 놀라운 걸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엔 자동으로 커튼이 내려오고 사람이 들어서면 조명이 켜졌어요. 에어컨도 스스로 바람을 조절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청 홍보팀의 황지연 주무관이라는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맑은 눈빛, 단단한 어조였어요.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폭염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기술 덕분인가요? 지현 씨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폭염을 참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어요. 보호받아야 할 위험이라니 중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지현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린 몇 해 전 폭염으로 노숙인과 독거노인이 목숨을 잃는 걸 겪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죠. 기후도 재난이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선 그저 운명으로 여겼던 것을 이들은 정책으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폭염 취약계층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노숙인, 야외 근로자들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지현 씨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즉시 도움을 보냅니다. 아무도 혼자 더위와 싸우지 않아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어요. 지현 씨가 말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으라고만 하면 결국 약자가 먼저 죽어요. 서울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 말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기후는 숫자보다도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명동거리를 혼자 둘러보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삼계탕을 주문했는데 뜨거운 음식이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여름엔 몸을 데워야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실내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 바람도 멈췄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전은 죽음의 신호였거든요. 고열, 고습, 고림 삼중고가 동시에 몰아치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식당 주인이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요즘 전력 과부하가 조금 있어서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다른 손님들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보거나 그냥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10분 안엔 복구됩니다. 요즘은 구청, 전력청, 민간업체가 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연락 안 해도 자동으로 복구돼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자동으로 복구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로 8분 후 불이 다시 켜지고 바람이 돌아왔습니다. 음식도 금세 나왔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구되는 게 보통인가요? 네, 특히 폭염 기간에는 전력 복구가 최우선 순위거든요.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고 대응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바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저는 다시 박경수 과장을 만나 서울 곳곳의 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마트 차량막, 곳곳에 배치된 무더위 쉼터, 휴대폰으로 받는 재난 알림 서비스, 그리고 전력 과부하 자동 분산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한여름 한낮인데도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경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미스트 시설과 그늘막은 AI가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느끼기 전에 환경을 조절하죠. 벤치에 앉아 쉬는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여름이 많이 덥지 않나요? 제가 물으니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덥긴 하지만 예전보다 견딜만해요. 여기저기 시원한 곳도 많고 위험하면 알림도 와요. 정부에서 잘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죠. 경수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폭염은 막아야 할 대상이란 철학이 있습니다. 기술은 그 철학을 실현할 도구일 뿐이죠. 그 말이 정말 강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 했거든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식 쉼터도 봤습니다. 공사장 옆에 설치된 에어컨 텐트에서 작업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말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설치해줬어요. 사람이 쓰러지면 더 큰 손해니까요. 서울은 작지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라는 말이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엔
폭염 실시간 대응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심히 스쳐 지나가며 한 번씩 눈길을 주고는 그냥 각자의 일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눈빛이 인상 깊었어요. 덥지만 견딜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믿음, 그게 그들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편안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폭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랄 수 있겠구나.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베이징의 현실을 겪은 저로서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폭염은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였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인상 깊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녹색띠가 이어지고 도로에는 규칙적으로 살수차가 다니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베이징에 돌아와 CCTV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30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러분,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국은 여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후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후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며칠 후 중국 SNS에는 달라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 폭염은 운명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도시를 만들자.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비로소 제 평생 연구가 의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의 여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체념 대신 희망이, 포기 대신 의지가 보입니다. 기후를 바꿀 순 없어도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저는 서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중국에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은퇴했던 제가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적인 예측이 아니라 희망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을 중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 베이징시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염 대응 시스템 구축 자문을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안을 했죠. 기술보다 철학부터 바꿔야 합니다. 폭염은 참는 게 아니라 막는 것입니다. 마리엘이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베이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지하철역에 미스트 시설이 생겼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구나. 기후 변화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 기후가 아니라 존엄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서울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르타 기요틴입니다. 63세의 기후학자이자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뜨겁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후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